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주제,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험부담의 법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일단 낙성계약이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쌍무계약이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낙성계약,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현실적인 급부가 없어도 성립하는 계약,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 쌍무계약. 자,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 각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자, 매매 대금의 지급만 요구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행기가 동일하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등기 넘겨줘야지 대금 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제 문제는 어떻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해제는 상대방의 귀책 쌓여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었고, 설령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할지라도 귀책 사유가 없으면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여부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예,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유지된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무조건 우리 시험용으로는 인정되고 주장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시면 안 되고 뒤에서 인정된다, 유지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용으로 준비하실 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인되는 케이스, 돈부터 먼저 갚아야 됩니다. 돈 갚고 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텐데, 일단 우리 몇 개 외우셨죠?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피배임 들어가면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라고 해서 돈부터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부터 먼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부터 다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4개, 최대 4개인데 그 중에서 앞에 저당권 얘기하고 담보가등기 얘기는 잘 안 내요. 유치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출제 이슈를 삼지 않고요. 주로 자, 배당금 반환 채권 얘기하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얘기의 결론은 돈부터 먼저 주고 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피담보 채무의 변제하고요, 저당권 등기의 말소라고 하는 거. 은행한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니까 너부터 저당권 말소해. 그래야 내가 돈 빌려 갚을 거야. 이거 안 됩니다. 먼저 돈 갚고 나서 어떻다? 저당권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담보가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했습니다. 우리가 물권법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자, 갑소유에 X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 저당권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 부르죠. 자, 한편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양도담보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죠. 을이라는 사람이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거, 양도담보권,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양도담보의 취지다, 이런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채권에 가구의 부동산의 가액의 차익을 청산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고 아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권. 이에 비해서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는 이제 가등기를 일단 하게 되는데,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담보가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저당권처럼 취급해서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저게 있었다. 저게 지금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아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당권하고 양도담보권을 짬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물건을 가리켜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갑의 을에 대해서 갑의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지 담보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시험에 안 나왔지만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양도담보권을 소멸을 시키고자 한다. 말소를 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지 바로 양도담보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이제 우리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게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하고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이것은 이제 먼저 돈 갚는 것이 지금 이제 선이행 의무이다. 즉 동시이행 항명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요. 주택 임차권서 등기의 말소 의무. 요건 이제 주임법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죠. 가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역시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물권에 있어서 등기와 다르게 여기서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 되게 된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뭘 한다고요?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겨버리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난 시점에서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은 혹시 전입신고 딴 데로 옮겨버리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된다. 법원에 대해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고 그럼 법원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고 그래서 등기소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상태에서는 이사 가더라도 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가 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화를 했다. 세입자한테 전 세입자가 되겠죠. 집에 안 살고 있으니까 보증금 마련됐으니까 주택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주택임차권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먼저 보증금 입금하면 이때 바로 주택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일 어려운 게 배당금 반환 채권과 바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거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돼서 쭉쭉쭉 가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병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배자보죠 매각대금을 법원에 완납을 하게 되면은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나니까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경매가 무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 얘기해 무효인데 내 명의가 너한테 등기 넘어갔으니까 등기를 말소를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나 때문에 배당금 받은 애들 있지 않느냐. 그 돈 다 돌려줘야 내가 낸 돈을 다 토해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동시이행항명권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돼야지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당금이 반환돼야지 원래 병이 냈던 그 돈을 다 돌려받아야지 40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돼야지 임차권 등기 말소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 그저 외우시기 뭐라고요?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피배임이라고. 요것만 동시이행항명권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동시이행항명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요 사연들을 읽으시면 안 돼. 어차피 PBM도 외우기 더럽게 어려워요. 해서 중간중간에 동시이행 관계 몇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오죠. 자,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유치권 행사함에 있어서 피담보체의 소멸이라거나 돈 받는 문제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가 될 것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받는 거 동시이행 관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도 각각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그냥 무조건 다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가 되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피배임이라는 것은 어떻다?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아주 단답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신 문장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면 뒤를 보셔야 돼. 동시이행 관계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인정된다. 이런 식의 지문들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소멸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양에 비해서 출제빈도가 좀 떨어지고요. 이게 이렇게 묶어서 가지 않게 되면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읽다가 이런 지문을 하나씩 읽는다고 쳐봐요. 죽어. 절대 10초 안에 이 지문을 소화하고 이 의미가 뭐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동시이행 항변권 얘기였었고 두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게 되면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있으면 어떻다?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매수인이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해서 너가 등기 넘겨줘야지 대금 줄 거야. 이런 것이 인정이 되게 되면 설령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고요. 두 번째 암기하실 항목 통칠 수가 없다 해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대금을 1억으로 했다. 그럼 이제 사안을 정리하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1억을 지급해야 되고 갑은 을에게 뭐를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쌍무 계약이다 보니까 쌍무 계약에서 이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어떻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1억을 갚아야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 사안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받을 돈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시기가 똑같아져 버린 거야. 그랬을 때 을은 야야야 내가 줄 돈 1억하고 받을 돈 1억하고 통치자. 이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의무를 모두 어떻다?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을이 등기를 넘겨받고 싶으면은 일단 대금 1억은 지급을 해야 되고요. 갑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받을 돈을. 내가 입금했으니까 1억 나한테 빨리 갚어 라고 했을 때 갑이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 돈을 받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내 멋대로 내가 받을 돈 줄 돈 퉁쳐서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등기만 빨리 넘겨라. 이런 것은 쌍무 계약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요? 상계하지 못한다. 키워드입니다. 나오면 답이 돼요. 상계하지 못한다 해서 상계 어디서 공부했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할 때 동철, 상추, 취해해 이런 얘기할 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게 취소, 해제, 해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해제 의사표시 처리할 수 없다. 해제 의사표시 처리할 수 없다. 청약 처리할 수 없다. 승낙 처리할 수 없다. 철회 이런 거 보셨고요. 동의는 거의 볼 일이 없죠. 왜냐면 제한 능력자의 범죄력과 주로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계. 이게 퉁치는 것을 가르쳐서 상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의는 거의 공부할 일이
일이 없고, 추인은 가끔 있었죠.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 이런 데서 간간히 나오는 단어. 해서 자 그다음에 그 정도면 동의만 거의 공부 안 하시고 나머지 상대방 있는 단독 경영 곳곳에서 흩어져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시이행 항변권 관련해서 자, 첫 번째 이슈. 자,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 이게 하나의 이슈고. 두 번째 이슈가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행상환 판결. 자, 이행상환 판결은 유치권 할 때도 한번 공부를 했던 그런 주제죠. 그래서 자,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유치권자에 대해서 소유물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유치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 자, 소유자는 자, 채무를 변제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행상환 판결.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는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법원이 보니까 계약이 성립됐고, 자, 갑이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갑한테 등기를 넘겨주라고 할 텐데, 내 계약 내용을 보니까 얘가 뭘 주장해? 동시 이행의 항변권. 갑이 제가 대금을 안 주니까 내가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는 거다라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사는, 야,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라라고 하는 판결, 이걸 이행 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통해서 유치권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골격 세 가지 키워드 동시 이행 항변권 부인되는 케이스 바로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상계하지 못한다. 세 번째 이슈 이행 상환 판결.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 내용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틀린 것을 고르죠. 뒤를 봐. 동시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라고 돼 있죠? 다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피배임만 없으면 다 동시행 관계는 주장할 수 있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피배임이 어디 있어? 답 3번인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와 보증에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틀렸죠? 요거 틀렸다고요. 요거 이렇게 다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 주제가 어디서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할 때도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뭐 이런 얘기들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셔서 얼마나 쉬워. 그래서 외운 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볼 때 또 쳐 읽기 시작하면 뒤져버립니다. 읽으면 작살나요. 읽으면 못 푼다고 하나하나 내용을 보다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자, 그냥 다 알려주잖아.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자, 존속과 부인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인정된다, 부인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뭐라고? 상계. 세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바로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행 상환 판결. 이 세 가지 이슈를 미리 키워드로 외우고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훨씬 쉬워져요. 자,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동시행 관계 있지 않으면 얼마나 쉬워.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 피배임 나와 있죠? 그래서 답 몇 번? 4번 이렇게 했죠. 끄트머리 배당금 반환 의무 나와 있죠? 배당금 반환 의무 외운 거 나와 있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3초도 안 걸리는 그런 문제가 돼야 돼요. 3초도 걸리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외운 것, 읽어보지 말라니까 뒤만 싹, 뒤만 짝짝 끊어서 보게 되면은 답 되는 게 손들고 있다고. 아까 문제가 똑같잖아요. 문장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했어. 아까는 몇 회 때 구성을 했었냐면은 이 아이가 지금
25회 때, 그리고 29회 때 문제, 마치 전혀 다른 문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피, 배, 임. 이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앞에 뭐만 안 들어가면 돼. 피, 배, 임. 이것만 빠지면 어떻다? 다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사례형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실 일이고, 쉬운 문제들은 쉽게 풀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니까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오는 것은 끝머리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한다. 틀렸겠죠? 아, 다 인정한다, 존속한다 이렇게 했었잖아. 뭐만 없으면 피, 배, 임만 없으면 어떻다?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갔었죠? 내용 하나도 안 보셨어? 피, 배, 임 이 공식으로 다 해결하시는 거야. 2번 질문. 자, 불법 점유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유보. 3번. 패스. 4번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5번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첫 번째 외웠던 주제가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갖고 출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 문제, 25, 29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도 26회 문제도 결국은 뭐야? 동시행 관계냐 아니냐 이걸 갖고 낸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오직 무식하게 피, 배, 임 있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하니까 쉬워 보이지 장난이 아니라고.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하면 뒤를 딱 봐서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이것만 쫙쫙쫙 끊어서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할 때 피, 배, 임 들어가면 걔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 하나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다고요. 이걸 쳐 읽고 막 해갖고 뭐 이건 왜 틀렸고 이거 왜 맞았고 이렇게 가면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두뇌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머리 나쁜 거예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제대로 의미를 새기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마갈론 문제가 지금 7년에 3문제가 4문제, 2년에 한 문꼴로 출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 한 문제를 맞추려고 이 수많은 사례를 꼼꼼히 새기고 꼼꼼히 해서는 어차피 1분 안에 문제를 못 푼다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죽으라고.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답을 고르기는 편해요. 난이도가 워낙 올라가 버리니까 저처럼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공부 안 하거든.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면서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수가 절대 안 나오는 파트가 이런 파트예요. 공법 같은 게 진짜 어렵거든요. 양들이 무제한 대로 나오니까. 근데 공법 같은 것들도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냥 공식이 딱딱딱 정해서 내용 모르고도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요. 전반적으로 공법이 이제 워낙 시험 범주가 넓어서 답이 안 나오긴 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파트일수록 오히려 쉽게 풀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약의 성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짜증나. 될 듯 됐다.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점수가 안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외울 게 무한대야. 자, 그래서 무조건 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이 앞에 피, 배, 임만 없으면 어떻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그래서 답 5번 보니까 동시행 관계가 된다 앞에 피, 배, 임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1번 왜 틀렸어요? 5번이 맞으니까. 5번이 맞으니까 틀린 거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피, 배, 임만 아니면 무조건 동시이행 관계라고요. 근데 동시행 관계가 항변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아니란 얘기가 붙어 있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피, 배, 임이 있어야지. 피, 배, 임이 있어야지 어떻다?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1번, 5번. 나머지 다 의미 없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게 되면 간단하게 볼 텐데. 자, 보증금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자, 스톱.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에서,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해서 임차 목적물에 반환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너가 보증금을 돌려줘야지 임대차 목적물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 와중에는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점유한다 할지라도 불법 점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잘 몰라요. 그죠? 문제 루틴하게 그냥 공식으로 착착착 끊어가시면 돼.
이런 문제를 제발 맞추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동시에 항변권은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다? 안 되죠. 너 왜 지금 등기 안 넘겨줘, 매도인한테? 아니, 제가 돈을 안 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판사가 딱 보고 나서, 어머, 내가 돈 안 주니까 얘가 내가 등기를 못 넘겨주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될 사안이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 나중에 환매기간 얘기 나올 때 환매기간 10년까지 인정되거든요. 그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안이다. 이렇게 직권조사상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알아서 뭐 하냐고, 이런 것들 알아서 뭐 하냐고, 답이나 맞추면 되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문제가 지금 다 틀리게 된다고. 아까 나왔던 첫 번째 문제는 동시행관계이다, 동시행관계이다 이렇게 구성했었고, 대놓고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약간 29회 때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중간에 26회 때 점점점 온갖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지 부인되는지를 가지고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장한 동시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신경 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 25회 때 문제.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을 한다 해서 유치권은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채권과 목적물 간의 연관성, 결련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죠. 근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점유랑 아무 관련 없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등기 안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점유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리게, 기업권 틀리게 뽑았고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오른편. 기억해볼까요?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이 뭐라고요?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니은번 오른편. 유치권 아직 공부 안 했으면 다음에 한번 쉬워요.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일단 오른편인데 일단 유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독립적인 물권이죠.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 성립하는 물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은 계약 과정에서 이행 거절 권능, 이행 거절에도 해제를 당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바로 독립적인 물권은 아니다 해서 이것도 오른편 해서 지금 기억번 하나 틀렸나요? 기억번 틀렸고, 유치권하고 동시 이행 항변권 병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지금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 점유해서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발주하신 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주하신 분은 공사, 목적물을 완성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것도, 쌍무계약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의 사안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리고 점유권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있는데, 이건 제일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려운 거 가지 마시고, 쉬운 거, 이 문제 뒤지게 분석해봤자,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런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개별적으로는 쉬워요. 개별적으로는 쉬운데, 요렇게 가셔서 지금 기업번 틀렸고 니은번 오른편, 디귿번도 오른편, 리을번도 오른편에서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난이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풀기 어렵고요. 좀 숙달이 돼야 돼요. 유치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귿번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유치권 파트에서 교재는 담아놨는데 쉽게 암기하기는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무계약에서 첫 번째 이슈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답 한번 체크를 하십시다. 지금 문제에서는 다른 거 다 구질구질한 얘기고 최근 7년 동안의 세 문제에서는 그저 모든 문제가 뭘로 귀결되고 있다. 바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라고 하는 거. 부인되는 거 세 가지. 피배임은 어떻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상계할 수 없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게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하는 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러니까 지금 7년치 정도 25회 이 문제가 좀 난이도 있으니까 버려버리면은 지금 나머지
세 문제는 26회, 아까 29회 이런 문제는 모든 문제가 뭘 가지고 동시 이행의 항명권이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수험생 같으면 이것만 나는 딜딜딜 외울 것 같아. 나머지를 왜 읽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6년간의 문제는 거의 100% 소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그 다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다 하고 한 6년치 정도의 문제가 100% 다 소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건 비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올지 그걸 갖고 고민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 개나 소나 지나가는 개새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나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셔야 돼. 근데 문제 데이터가 지금 분석이 돼 있잖아요. 피, 배, 임, 이 문제 가지고 거의 문제, 이 문제까지 포함한다 할지라도 피, 배, 임, 요 얘기를 가지고 거의 75%를 맞출 수 있다고.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제 저희 학원 강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계 얘기라든가 원고 일부 승소판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하게 되면 쳐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세 가지 키워드를 그중에 인정된다, 부인된다 이걸로 거의 100% 도배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행 상환 판결, 상계 이 키워드 세 개를 떠올리셔야지 그 문제를 푸는 거지. 읽으시게 되면 절대 못 풀어요. 똑같은 문제를요, 이런 기출문제 다뤄서 번호 순서만 살짝 바꿔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할 때 더 떼주게 되면 와 어렵다고 그래. 뭘 어려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푸는데 몇십 번을 풀어도 또 틀려. 그게 뭐냐면 암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양을 줄이고 확률 높은 걸로 계속 베팅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무난하게 되는, 이게 절대 무난하지 않습니다. 분석하니까 무난해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읽어서 풀어야 될 건 불교는 예감이 든다고. 그래서 하여튼 약속을 하시자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 하면 인정, 부인 이 얘기로 거의 75%를 도배를 하고 있다. 나머지 문제는 작정을 한 거니까. 그다음에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행 상환 판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맨날 같은 문제를 도배를 하고 형식은 바뀌어요. 근데 문제 항상 똑같이 낸다고. 근데 수험생들이 뭐라고 그래? 올해는 시험이 어려웠네, 쉬웠네. 어서 또 주워 들은 거 있어. 옛날부터 많이 어려워졌다고. 뭘 어려워져? 다 똑같은 문제지. 기본 틀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근데 공부하실 때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하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자꾸 이런 전체 그림을 보는 거는 나중에 약간 응용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무조건 버릴 건 아니라서 보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 자, 바로 이어서 위험 부담의 법리라는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 일단 다시 갑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해제 또는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죠.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 일방에 등기를 넘기지 않거나 상대방 일방이 뭘 안 한다고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다? 해제 문제가 발생하죠. 해제 문제 발생하죠. 일단 논의 전제가 유효하게 법률에게 성립을 해야 돼. 계약이 성립해야 돼. 근데 이행기 전에 일방 당사가 잘못이 있어서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해제 문제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다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할 때는 후발적 불능이라는 타이틀로 갔어요. 자, 계약이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주면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이런 사안이라고. 근데 을이 만약에 자기 잘못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것부터 볼까요?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 이게 뭔 소리냐면 갑이 한 달 후에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기로 돼 있는 사안에서 갑이 이 부동산에 불을 싸질러 가지고 자기가 실수로 불을 내서 홀라당 태워버렸다. 그래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매수인은 해제권.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을 테고, 해제권 행사에서 파생됐던 게 뭐였어? 부당 이득 반환 이런 거 있었죠?
부당이득 반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계약금 줬으면은 매수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계약금 외 이자까지 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손해가 배상되지 보전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봤던 주제입니다. 이건 사실 위험부담과는 관련이 없고 문제를 구성할 때 후발적 불능이나 타이틀에서 해제까지 같이 묶어서 구성하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누구 잘못이야?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는 누구? 매수인이 나서 뭐라고 씨부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매수인이 잘못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한 달 후에 등기 넘겨주고 대금 잔금을 치르기로 약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소유자는 누군데? 갑인데 을이라는 매수인이 갑한테 연락을 해서 그 집안 청소 좀 미리 땡겨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집에 들어가서 뭐 기름 청소 이런 걸 등등등 하다 불이 나서 홀라당 태워버렸다. 누구 잘못? 매수인의 잘못이다. 그럼 매수인이 잘못하면 누가 뭐라고 해서 매도인이 씨부리겠죠? 그죠? 아, 잘못했으면 할 말이 없잖아. 닥치고 있는 거고. 그럼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반대 급부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 네가 와서 불냈으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 대신 나는 등기는 어떻다? 넘겨주지 못하겠다. 왜? 네가 불내버렸으니까 건물 등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어떻다? 이때 상대방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한편 항상 포인트는 자, 다만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된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 이전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해주겠다라고 약정을 했다고 치십시다. 매매 비용이라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매수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던 사안인데 만약에 건물이 홀라당 타서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전 비용이 세이브가 되니까 이 비용, 자기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된다?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갑시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매수인 귀책사유. 그럼 하나 더 가볼까요?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에 이르게 됐다. 이것도 바로 매수인 잘못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갑이 을한테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바쁘다고 한 5월 10일쯤으로 뒤로 가자고 뒤로 미루자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붕괴가 되어버렸다. 그럼 결국은 누구 잘못으로 봐야 된다? 매수인 잘못. 그래서 매도인 씨부린다.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바로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 요거죠. 양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4월 1일 날, 5월 1일 날 등기 넘겨주고 잔금 받기로 약정을 했는데 중간에 이 토지가 수용되거나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이런 사례가 터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닌 천재지변 등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법률 관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양쪽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자,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한 대신에 매수인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 매도인은 자기 잘못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는 넘겨줄 필요 없고 대신 매수인도 받을 게 없으니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할 거. 대신 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다만 매도인은 전에 받던 계약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계약금이 있을 수 있다고요? 계약금은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매도인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받은 경우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걸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에 대응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의 토지나 건물이 수용보상금 또는 화재보험금이 나온다고 쳤을 때 매매 대금보다 더 커지더라. 그러면 소위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존속을 주장을 하는 개념이 대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매 대금 줄 테니까 그 수용 보상금을 나에게 다오. 내가 매매 대금을 줄 테니까 화재 보험금을 나에게 다오. 이걸 뭐라고 한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가름하는 대상물을 취득했을 때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반대급부를 이행한 대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건물은 불타버렸는데 자,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동시 이행 항목은 좀 더 출제 빈도가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교환 계약이니 뭐니 이런 얘기할 때도 계속 출제 관련 쟁점이 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외우셔야 돼. 잘못한 놈이 어떻다? 닥치고 있다. 이게 기본 구조야. 해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의 상태라면 매수인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테고, 매수인이 와서 이행기 전에 불내가지고 홀라당 태워버렸을 때 매도인이 얘기를 하게 된다. 해서 네가 와서 불냈으니까 나는 등기를 못 해주겠고 대신 대금을 지급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라고요? 대신 자신이 받았던 것, 등기 이전 비용 세이브한 부분은 토해 내야 된다.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럼 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 대신 받았던 계약금은 다 토해내야 된다. 한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할 때니까 보상금을 나에게 다오라고는 보상금 청구권 또는 보상금 후보 자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저기랑 좀 달라지는 게요.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해서 저당권 파트에서는 자 멸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지행수에 따라서 받게 될 화재 보험금 청구권,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 대위. 그래서 이 저당권의 물상 대위 파트에서는요 그런 게 있었죠. 만약에 대금이 지급이 돼버리면 더 이상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좀 달라서 대상 청구권 이미 대금이 지급이 됐다 할지라도 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 전체 구조 보세요. 구조. 그리고 대상 청구권은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소위 우리가 앞에서 담장 설치 청구권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청구를 한다는 얘기가 소위 형성권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성권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 해서 요 그림을 갑과 을 이렇게 가지 마시고 매도인, 매수인 이따구로 자꾸 외우셔야 돼. 왜? 이게 원래 이제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게 돼서 나중에 채무자, 위험 부담의 법리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 한 문제만 좀 편해지고 나머지 사령 문제를 풀어갈 때는 풀기가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령 문제로 구성이 되니까 매도인 잘못이냐 매수인 잘못이냐 이렇게 아주 단순 무식하게 가야 됩니다.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해서 자 보니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급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서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자, 누구 잘못이야? 수용당한 게 누구 잘못도 아니야. 갑의 잘못도 아니고 을의 잘못도 아니다.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상금 받았으면 됐지 또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대신 등기를 어떻다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토해내야 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보상금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천재지변 얘기 나오거라. 그러면 이제 이게 위험부담, 수용 얘기 나오면 이게 위험부담의 법리다. 그래서 읽을 때 갑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매도인이 누가야? 매도인이 갑이 될 것이고 매수인이 뭐가 된다?
을이라고 하는 것이 매수인이다 해서 우리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냥 갑에 을에 이렇게 하면 어차피 뒤죽박죽 돼서 의미를 새기지 못하니까 누가 매도인지 누가 매수인지 이걸 꼭 이름을 따서 읽어줘야 돼. 안 그러면 읽어봤자 다 헛바퀴가 돌아.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 모르니까 매도인 갑에 을에 대한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맞죠? 지금 수용을 해갔는데 어떻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줄 방법이 없으니까 소멸한다.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매수인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대상 청구권. 읽을 때 매수인 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세 번째, 갑이 병으로, 매도인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 할지라도 을은 그 갑에게 그 보상금 자체 반환을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물상대위랑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물상대위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었죠. 대금 지급돼버리면 안 되고요. 미리 압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다 치고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갑의 잘못이 아니니까 해제도 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 지급했다면 이때 갑은 부당이득 계약금 받았죠? 계약금은 다 반환해야 된다. 근데 배액상환 얘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건 소위 해약금 해제에서 필요한 개념이죠.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면한 대신에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대신 받아 처먹었던 계약금은 토해내야 된다. 요 정도. 매수인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하면서 바로 지금 대상 청권 행사에서 그 금전 반환 청권, 금전 청권 자체 또는 금전 자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를 아셔야 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매도인은 어떻다? 계약금 토해내야 된다. 다시 갑시다.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은 자신이 받았던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의 경우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출제 이슈가 항상 다만 매도인은 이 파트를 가지고 주요 쟁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또 수용 얘기 나오나요?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지금 매도인이 갑이고 을이 매수인 중간에 수용당해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 다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반대급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신 받았던 계약금은 토해내야 된다. 한편 매수인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대금 줄 테니까 그 보상금을 내게 다오, 보상금 청구권을 내게 다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해서 1번 매수인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매도인 잘못이 아니니까 해제 문제는 어떻다? 발생하지 않는다. 전보배상이 뭔지를 보면 안 돼! 이미 해제 자체 틀린 거야. 손해배상 얘기를 전보배상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했던 사안인데 이건 뒤를 볼 이유가 없어. 갑이 잘못을 해야지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갑이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다 섞여 있는 거야. 매도인 잘못했을 때, 매수인 잘못했을 때, 양 당사자 책임 사유가 없을 때 이 한 문제 안에 모든 내용이 소화가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경우수를 가지고 외우셔야 된다. 2번 매수인 을은 보상금 청구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네, 그거 다 치고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건 계약금 말고 중도금까지 줬으니까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으니까 전액을 얻었다. 계약금, 중도금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걸 매수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중도금도 얻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지금 청구할 수 없다니까 틀렸구나. 그 다음에 을은 계약 체결성의 과실 이유로 이건 모르는 얘기죠. 계약 체결성의 과실은 공부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 그걸 모르면 넘어가라고? 알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22회인가 21회 때 한 번 문제 나오고 이게 지문 한 번 나왔다고 쫓아가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게 되면 갑은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이런 거 없어요.
매매대금을 다 주면서 수용보상금을 나에게 다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그냥 잘 모르고 대금 입금했으니까 무조건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청구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바로 2번에서 다 뽑아지는 거죠.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대상 청구권의 행사.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공부를 해가실 때 계속 똑바로 외워야 돼. 뭐 하나라도. 제대로 외워야 돼요. 책 좀 보지 마. 뭐 안다고 봐. 막 읽어봐. 자기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갈 거 생각하나?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라도 정확하게 주제를 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뭐 이상한 소리 나와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 근데 공부 못하는 지름길 중에 점수 안 나오는 지름길이 골고루 봐. 이것도 이 새끼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새끼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새끼들의 생각들이 저렇게 많네. 이렇게 가시게 되면 뒤져. 시험은 혼자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개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된다고. 이해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답은 2번. 자, 그 다음 주제. 자,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30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길 때 소위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었죠. 만약에 아까 우리 매도인 잘못 같은 경우는 해제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야. 하나가 무슨 문제? 하나가 계약 해제 문제로 하나 넘어가고요. 후발적 불능에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법리로 해결을 합니다. 편무계약의 경우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뭔 소리인지 몰라. 아까 다 했었는데 쌍무계약일 때만 동시행위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일방 당사자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도 모르지 솔직히.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를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유보. 아까 대상 청구는 뭐야? 내가 대금 지급할 테니까 그 수용 보상금을 내게 다오라고 했던 개념이 뭐가 됩니까? 대상 청구권이었었죠. 근데 우리 공부할 때 미리 입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리 청구만 하면 가능한지 아직 정확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3번 지문도 자 하여튼 좀 어려울 수 있겠고 4번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에 자,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거 틀렸죠? 양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 없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매도인은 지금 자기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대신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토에 내야 된다. 요 얘기를 지금 답을 뽑고 있잖아요. 아까 문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그런 거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딨어? 이 문제에서 만일 을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갑은 계약금 반환하면 되는 거죠? 계약금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배액상환해서 이렇게 틀리게 뽑았던 문제고 이건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고요. 본질이. 답이 되는 주제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런 주제 하나 잡았었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똑같은 주제로 봤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순서를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해서 요거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인이 다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매도인은 자기가 부담해 했던 비용, 등기 이전 비용은 어떻다? 토에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게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아까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이 두 개 주제를 가지고 제일 어려우니까 요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별 의미 없고요. 4번 지문 하나. 요 중에서도 그래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뭐야? 4번은 계속 지겹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경우수 요거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발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몇 개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단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인가요? 자, 문제 하나 더 있구나. 자, 27회 문제. 갑과 을이 을 소유의
X주택의 값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매도인 누굽니까? 매도인 누굽니까? 을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갑이 되게 됩니다.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다. 그럼 이때는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각각 계산을 해야 되죠? 매도인도 한마디 합니다. 자, 나는 돈 됐고 그 다음에 대신 등기는 못 넘겨주겠다. 그 대신 받았던 계약금은 토해 내겠다라고 하는 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수용 보상금 등이 있다면 그걸 돌려달라.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대상 청구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뭐 등기를 못 넘겨주는데 돈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매도인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매도인은 당연히 없다. 반환을 해줘야 되죠. 이걸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아까 나왔던 질문. 세 번째,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매수인 잘못입니다.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테고 대신 등기 이전은 면할 것이다.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해서 보니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의 과실로 매도인의 잘못이죠. 그럼 무슨 문제? 해제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해제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갑의 수령지대 중에 매수인의 수령지대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람 누구 잘못이야? 매수인 잘못이 되게 된다. 매수인 잘못이니까 지금 매도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수인 갑에게 대금 지급을 당연히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7년 동안 이 문제도 하나, 둘, 그다음에 세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 부담의 법리라는 게 괜찮아요. 조금만 숙달되시면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 위험 부담이니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가면 어려워지고요. 갑이 잘못했냐, 매도인 잘못이냐, 매수인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